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짧은 전화회담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와 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을 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주요 신문들의 사설이 눈에 띕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루 316만 부 찍어내서 세계 6위의 발행 부수인 마이니치 신문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일 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에게 정치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외교 책임자가 사태를 악화시켜서 한탄스럽다, 이렇게 고노다로 외무상을 겨냥하는 말을 하면서 설전보다 이성의 외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신문도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 어느 쪽이 이겨도 심각한 응어리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같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일본의 지성도 이 문제에 관해 아베의 이성 회복을 촉구하는 흐름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한국만이 아니라 스스로 전 세계에 리스크가 있는 나라로 각인시켰습니다. 누가 앞으로 일본하고 거래하려 하겠습니까?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가의 신뢰를 파괴한 아베 총리 내상이 클 겁니다. 우리 역시 얻은 게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이 특히 그렇습니다.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이건 불화수소만이 아니라 수급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자금률을 높이도록,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중부지방에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최고 200mm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관련한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일부 지역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윤석열 호 검찰이 닻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오늘 검사장급 주요 인사들의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는 윤석열 총장의 동기 기수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한동헌.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에서 시작해서 국민으로 마무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전임 검찰총장의 취임사와 많이 차별화됩니다. 김진태 전 총장의 경우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 문무일 전 총장 같은 경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네,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자, 근데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는 국민을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어제 취임사 일부 들어보시죠.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지배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북한의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찾은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국제대회 본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종혁 부위원장은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한 경제 보복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이 지난 시기 감행한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미화하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KBS를 통해서 남녘의 여러 시청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한 경제 보복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본군이 지난 시기 감행한 이런 범죄 행위들을 은폐하고 그것을 미화하려는 이런 속신호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체 발등을 도끼로 찍는 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할수록 그만큼 아시아 나라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겠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죄와 배상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일본이 아마 관계 개선 문제를 들고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색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네. 개헌 지지 세력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명당은 이번에 개헌을 공약에 쓰지 않았는데요. 원래부터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고 개헌에 있어서는 자민당을 견제하는 여당 내의 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공명당의 불의를 보면 불교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겠지만 지금 자민당하고 열린여당을 하고 있는 공명당, 공명당을 합해서 지금 3분의 1을 넘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명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공명당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불교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잖아요. 이 정당은 기본적으로 소위 평화를 지향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명당의 대부분은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3분의 2는 넘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헌선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민당의 선거 관계자들이 충격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충격적인 겁니다. 자기들은. 맞습니다. 과반은 넘겼고 아쉽게 3분의 1을 못 넘겼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아베가 여전히 성공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거라고 예측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고 KBS를 규탄했습니다.
한국당은 KBS가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대입하고 안 찍어요라는 문구가 나오는 누리꾼 영상을 보도하자 한국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고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친북 좌파들이 KBS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좌파 친문 세력이 그 자리를 꿰찼다. 그 자리에는 친정권 인사들도 채워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이 KBS를 주무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해명 어떻게 저희들은 드렸습니까? 실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KBS 자체가 지금 민노총이 지배하는 노조 방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 정권은 위에 상부는 친여 성향은 약간 있을 뭐 어떤 정권이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투표 방식으로는 예. 임명 방식으로는. 예, 그런데 현재는 위건 아래건 하부도 노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돼 있어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희들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 253개 당협이 있습니다. 예, 그 당협에 내년에 다 종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번 KBS 보도로 인해서 최소한 1,000만 원 가장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는 우리가 동상 선거를 출연하게 되면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듭니다. 예, 이번 방송을 위해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손해 났다. 그래서 그걸 253개 직으로 꼽히면 그걸 하면은 25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 인사 중 친일파 후손이 있다며 곧 그 이름을 거명할 움직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면서 우리 당에는 이런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없다.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대 1 정도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홍문표 의원 수일 내로 민주당 내 친일파 명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수일 내로 친일파 명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민주당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또 그 의지를 지금 나와서 잠시 얘기인데 네. 친일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붙어서 네. 거기에서 행동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정신을 팔아먹은 이제 여기서부터 친일파가 시작돼야지 네. 행사장에 한번 가서 잘못 간 거를 친일파로 몰아서 가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네, 잘못 네. 지정한 거라고 봅니다.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아 듣고 오겠습니다. 첫 가사가요. 나의 환상 속에서 난 올바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네, 이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036번 쓰시는 분 672번 노선 방화동에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 버스의 기사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방송 들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큰 볼륨으로 틀어서 이렇게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672번 노선 버스 기사님도 이 버스 타시는 승객 여러분 오늘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헤이드님 매국노의 후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매국적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빗길 도로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경은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일찍부터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빗길인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 중부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마성터널 부근과 동선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에서 동군포 부근, 또 월곡부터 서창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안산분 기점 1차로 막고 낙하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 부근, 또 기흥 동탄에서 수원, 신갈 일대와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부근, 단련에서 반포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천안에서 목천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린 용용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드론 타고 열심히 열심히 뛴 석석. 예. 그리고 웃지 말기 바랍니다. 예? 방송하는데 웃고 있습니까? 자 다양한 성대모사를 한 민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들 토닥토닥. 네, 저 석석 기다리다가 지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용용님, 근데 왜 시작부터 마무리 멘트를 하시나요? 한 주간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 그냥 모두에게 수고했다 한마디, 옆 사람들에게 고맙다 한마디. 이런 훈훈한 모습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오전 내내 강한 비가 왔는데요. 이 시각 잠수교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수교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잠수교를 딱 지키는 수위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 괜찮습니다. 수위가 5.5m까지 높아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지금은 한 3m 정도니까 괜찮아요. 잠수교 이상무.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것은 역시 김용민 라이브. 자 친절한 방송 김용민 라이브. 또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방금 누구 성대모사 겁니까? 반기문입니다. 반기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네, 윤석열입니다. 네, 달라요. 아니 똑같아. 앞에 시절이랑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네, 반기문과 윤석열은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똑같아요. 손학규 대표. 만덕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성대모사부터 시키고 있어요. 삼형제 같습니다. 삼형제. 성이 다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오차석 평론가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오늘 준비한 소식 풀어봐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그래요? 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시도될 그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회가 오히려 열리게 되는 거죠. 방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역으로 좀 모아지는 그런 차원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도 목선 국정조사라든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것을 완전한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는 조금은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회를 소집하고 또 여는 김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추경 처리가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국회를 열어놓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나 한국당의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계속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정상화 방안을 또 논의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또 국회를 열자고 할까요? 혹시 방탄 국회 의도가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가 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또 있는데 일단 명목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또 동해 상공을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북한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런 것을 또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제 두 야당에서는 안보 국회라는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안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술예 최고위원 5.18 관련한 망언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는 다 풀렸고요. 김술예 최고위원의 복귀 관련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이걸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발끈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복귀 관련된 내부 보고서가 이제 유출이 돼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원내 의원들이 이게 당무 감사를 벌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건 마치 청와대 휴대전화 감찰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을 당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의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게 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다. 우리 자료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보안 의식이 투철하다. 그래서 이 보고서 파기 또는 보안에 철저하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고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뭐 분노라든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이 보고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발끈했는지 그냥 뭐 내용을 떠나서 유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내용 사실 저는 이제 유출됐다는 것 자체에 이제 화를 내는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은 당원권 3개월 정지가 끝나고 그냥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유출된 것 자체에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참 당이 혼돈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학력고사 수석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됐다.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청와대 수석 교체 관련한 소식 김수민 평론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승진해서 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인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정통 감사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고요.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1999년 좀 이런 시기에 반부패 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패 청산이라는 쪽에 이 인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황덕순 일자리 수석 관련 분야의 전문성, 현장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을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1984년 대학 입시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인데 그때 학력고사입니다. 전국 수석이었어요. 통상 전국 수석하면은 집안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사교육 비싼 사교육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이 황 수석 같은 경우는 전국 수석을 차지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이런 얘기는 찾을 수가 없고 인생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이 황 수석을 비롯한 3남매를 명지대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뒷바라지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월 25만 원의 봉급을 받고 3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 사실 인문지의 경우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곤 했는데 황 수석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했었다고 합니다. 석박사 학위 마친 다음에 노동연구원에서 몸담았고 이로써 일자리, 노동 이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네, 황덕순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승진인데요. 네. 2018년에 대통령 비서실의 고용노동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기획비서관 그리고 일자리 수석까지 내부 승진을 올라왔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 KBS 저널리즘 제2에 나왔던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내부 승진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네, 김조원 민정수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한 것인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 것인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조국 수석 견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국 수석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전체 판을 나는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는 내년에 총선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함께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되자마자 바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좀 그렇기 때문인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올 연말에 빠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총선에 출마하고 2년 뒤에 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이른바 타임테이블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께 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볼까요? 김용민 진인가요? 김용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남의 앞날에 대해서 잘 예측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좀 시간 되면 한번 여쭤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용민 MC는 뭐 박지원 전 대표까지 갈 거 없이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예측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 1월에 김용민 MC께서는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거고요. 다음 대선에서 후보로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걸? 쪽집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진행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는 뭐 제 인생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예. 오창석 평론가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저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최연소 정계 입문, 최연소 정계 은퇴. 그래요. 그 기록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등에 쓴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최종흠 전 국정원 3차장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김승현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북공작금이라는 것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돈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그런 혐의를 또 이들이 받아왔고요. 또 이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한답시고 8천여만 원을 그냥 사용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 시내 한 특급 호텔에 이미 국정원이 안가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려가지고 28억 원 공작금을 쓰기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공범으로 꼽혔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는 아니고 업무상의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회계 직원이어야 이게 국고손실죄가 가능해요. 그런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상급자 아닙니까? 상급자인데 이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국한한 그런 느낌이 있죠. 관리하는 사람이 말이죠. 본인이 뭐 그렇게 국고를 이렇게 말하자면 손실을 보게 만들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본인은 윗사람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손실죄는 뭐 전혀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국고를 손실시킨 그런 죄를 묻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법정에서는 회계 관계 직원까지만 국고손실죄를 묻고 그 밖에는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좀 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지시한 사람들도 네. 예. 이게 법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 자체의 문제인지는 좀 제가 거기까지는 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법조문에 지나치게 네. 그 함몰돼 가지고 전체 큰 틀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국고손실죄를 적용 못하더라도 횡령죄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국가정보원.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정부와 무관하게 이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시대는 이제 보내야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취임 일성으로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여러 주장을 취임사에 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취임식을 갖기에 앞서서 본인이 추진하고 있었던 삼성 바이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따로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회계 사기 사건. 예. 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고요. 네네. 또한 이 삼성 바이오 수사의 영속성도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파견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본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기업 공정거래 수사를 지원할 조직 자체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산하에 신설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시장 경제를 흐트리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잘 감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은보사라든지 원전, 효성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부조리한 행위, 갑질 이런 거 눈뜨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오늘 검찰이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죠? 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배성범 신임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동기입니다. 그리고 동기들이 이제 주로 많이 포진을 하게 됐는데요. 대검 차장에도 역시 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이 됐고요.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진행할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역시나 동기고요. 윤석열 총장보다 선임 기수인 21기부터 22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기로 했고요. 네. 역시 고검장으로 대거 승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보다도 아마 연배가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수가 낮을 뿐이지 나이는 아마 더 어린 것으로 다 나와 있고요.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어리다기보다는 좀 연령대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리다. 다 50대 넘었는데 어리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예,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오창석 씨 보고 나이가 어리다. 네. 납득이 됩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몰랐네요. 네,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리다라는 느낌으로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구술을 하면서 굉장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동기들보다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전북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전북 상산고뿐만 아니라 경기 안산에 있는 동산고, 군산 중앙고 이 3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재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안산의 동산고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고, 그리고 전북 군산중앙고 같은 경우는 자체 전환 요청을 해서 일반고로 또 전환을 그대로 두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산고등학교가 여기서 재지정 그 취소에 대해서 교육부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를 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냥 자사고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그 평가 과정에서 사회 통합 전형의 선발 비율 이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네. 정량 평가 10%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전북교육청에서 상산고 지정을 이제 재지정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근데 이제 상산고가 예전에 자율형 사립고 전에 자립형 사립고일 때에 보면은 자율적으로 선발 비율을 고입 전형에서 그 학교가 정하도록 명시를 했었고, 또 상산고가 스스로 제출했던 3%를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이 기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네.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수님 물소리가 들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캔을 따서 네. 물을 따랐는데 네. 우리 김준수님 물 숫자일 것 같아요. 네, 물 숫자. 민감하세요 물소리 우리 김준수. 물을 지킨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준수한다.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 취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재판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실무자로 증인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팀장이 위에서 의사 결정하는 대로 움직여서 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했는데 D형으로 나왔다. 이 D형은 이제 불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래도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실무 면접 일정을 잡아서 B 팀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B 팀장 역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팀장급에서 부정 채용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B팀장의 A씨에 따르면 B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윗선, 가장 윗선 역시 이석채 회장이라든지 네. 지금 소환되어 있는 전무, 상무 등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태 의원 딸뿐만이 아니라 총 12건의 부정 채용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김성태 의원에게 좀 불리하게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의 한수. 네, 아까 전에 국정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자금 유용하면서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정말 궁금하면 뒷조사하지 말고 앞에서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서기 한수. 네,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감정한 검찰총장이 들어섰고요. 공정경제에 신호탄이 울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민경희님, 갑갑한 정치사 문득문득 웃게 만드는 세 분 성대모사 어설퍼도 재미납니다. 이 정도면 고퀄이지 뭐. 네, 똑같아요. 너무 많은 걸 또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씨한테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아니야. 세 분이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를 하셔야지. 네. 네. 자, 미세 뉴스 보세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보복성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가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특파원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열렸던 그 외신 기자 간담회. 최재성 의원께서는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 어떤 곳입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카드가 전대미문의 카드라고 보고요. 특히 처음 이 공격을 한 게 우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하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는 그런 절차들이 또 남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으로 당에서 특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각 분야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조금 더 이제 확대 보강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각 분야를 아우러서 지금 만들었고요. 네. 대책회의와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 아주 시적절하게 특위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은 여당이 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한 일본 기자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논란이 시작됐는데 의원님 뭐 이런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과거에 뭐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 위안부 문제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경제적으로 타격을 하는 카드를 뽑았다니까 처음에 아베 정부에서 반도체 3가지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전부 정말 무슨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줄 알고요. 예. 또 일부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정부를 성토하고 네. 심지어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나 네. 위안부 문제까지도 우리가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 거 아닙니까? 재판 지연을 또 합리화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공격을 사실상 내놓고는 처음 받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과거의 국민들의 일치된 대응하고는 다르게 경제 피해를 우리만 입는 걸로 생각하고 매우 굴욕적이고 또 이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심하게 얘기하면 좀 자학적인 이런 것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파장이 어떻고 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분석을 정부만이 냉정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첫 번째 발견한 게 이 반도체 소재를 납품 못 받으면 우리 반도체가 흔들리는 거는 사실이나 글로벌 분업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의 지렛대로 지금 전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강하게 하고 또 그래야 또 협상에서 우리도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어제 설전을 벌인 당사자가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스히로 씨 모양이죠. 이미 유명한 사람이. 매우 유명한 분이죠. 예.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재성 의원께. 주로 뭐 일본 언론인들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하나는 침략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그 침략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경제 침략. 예. 그래서 이제 산업 평화, 경제 평화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적어도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분업 체계거든요. 일본이 소재를 대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 등의 IT 기업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요 복잡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국제 분업을 파괴를 시킨 거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침략이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답변을 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올림픽 문제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참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네. WTO에서 한일 간에 이 한국이 승소했지만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WTO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WTO에서 논쟁이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선수단 밥상에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쟁. 마지막으로는 3억 달러 65년 한일협정에서 준 돈으로 잘 살게 됐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이제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이 구로다 씨 발언은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장됐다. 불매운동 할 거면 일본산 소재를 많이 쓰는 국산 스마트폰 불매운동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자, 최재성 의원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얘기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는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또 불매운동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 대 정부에 대응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권유도 또 관여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구로다 씨 발언 중에 뭐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5년 일본이 주는 3억 달러가 기초가 됐다. 이런 주장하는데 이 발언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양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 한일 간의 이 협정이 사실은 정부 간의 협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료나 정보가 매우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그 협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개인 청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고요. 이번에 징용 피해자 문제는 개인이고 배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관된 이제 우리나라의 기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판 거래를 해서 곤란하니까 연기를 시킨 거지 이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3억 달러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빌려준 돈이 100만 원이고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100억을 벌면 100억이 다 100만 원 빌려준 사람들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매년 30조씩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한일 간의 분협 체계를 한국은 기꺼이 지켜왔고 일본 경제에 또 그 배상 이후에 700조의 적자를 보면서도 이 한일 간의 분협 체계를 지켜왔다. 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아울러 답변을 했죠. 네. 자, 지금 야당에서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우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할 때도 초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해놓고 그 기구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첫 일성이 아베의 경제보고 카드가 이 발표가 되니까 첫 일성이 큰일 났다 하고 네. 정부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특사 파견해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풀어라 이런 거거든요. 네. 이래서 될 일이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요. 네. 어떤 사안이든지 그 사안의 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중대하고 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더라도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분석하고 때로는 또 외교 라인들이 가동이 되고 하면서 특사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말을 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 없이 특사 정상회담 정부 잘못했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야 그럼 뭐냐 하고 지금 그럴 때냐 하고 이 좀 비판의 이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 저는 우선요. 예. 미국이 그야말로 링 위에 두 선수를 놓고 한쪽 팔을 들어준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미일 그 공조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근데 계속 그 한일 간의 갈등을 방치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 분업 체계가 일본, 한국, 미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업 체계가 제일 큽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핸드폰,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110조를 가지고 4,000조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어저께 미국 그 전자기업 협회에서 양쪽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도 그렇고 이걸로 지금 미국 정부가 사실상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IT 기업 등등으로 그 작전이 그 전략이 상당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4살 정환인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려 검진을 했을 때 애가 언어적인 부분이 발달이 늦다라는 거는 8개월, 3돌쯤 됐을 때 대학병원에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가 정환이를 돌봐주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탓에 그마저도 점점 힘에 부칩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져만 가는데요. 저도 빨리 이 애한테 안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판매직을 그냥 진짜 제 것처럼 매장을 하나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엄마의 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환이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해봅니다. 지금 발달이 느리니까 같이 어울려 놀고 싶어도 못 어울리고 안 끼워주는 거예요.